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의 강경훈입니다. 앞서서 권영호 팀장님께서 최근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이제 슬라이드 실질 실효 환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정부 대책들이 나왔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들인데요.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요게 또 뜨거운 이슈고, 성과평가까지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관련된 사항도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이게 처음에 그림 한 장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거를 넣어놨는데, 권영호 팀장님이 이미 다 보여주셔서 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실질 실효 환율이 낮은 상태다. 거의 16년 전, 15년 전 수준에 근접해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냅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냥 주요 이 관련된 부처 또는 그 기관의 이제 보도자료들 쭉 봤는데, 18일 날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기재부, 당시 이제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감독원이 여러 가지 저기 스트레스 테스트 조치를 유예한다,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원화 용도 외화 대출 허용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 이 하나하나 보시면 아주 이렇게 이렇게 힘을 크게 받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러니까 19일 날 또 보도자료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국민연금하고 외환수합 하던 것을 연장을 하고, 이거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확대는 못하고 그냥 같은 수준 650억 달러로 연장하는 것을 이제 12월 19일 날 보도자료 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날 보도자료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뭉쳐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19일 날도 이제 보도자료 여러 개 나오고, 그래서 초과 지준에 대해서, 외화예금 초과 지준에 대해서 불이를 해주겠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데, 계속 확실히 이제 환율에 큰 영향을 못 줬던 것 같고, 24일 날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국내로 이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환해지를 하면 소득세를 공제를 해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나마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24일 날 아주 센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멘트를 그대로 딴 건데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거다 라고 강력한 구두 개입하고, 실제로 이제 직접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고요. 확인도 안 해주고. 근데 그래서 그날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에 떨어져서 연초까지, 2026년 연초까지 쭉 떨어진 상태였는데, 다시 슬금슬금 올라서 오늘 77원, 76원 이렇게까지 쭉 오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구두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 말고도 그 전부터 구두 개입은 여러 번 하다가 제일 강력한 게 24일인 거고, 근데 구두 개입을 하다가 안 되면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직접 개입에 쓸 실탄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환 보유액은 한 4,300억 달러 정도 있다가 지금 약간 줄어서 4,280억 요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심각한 심리적인 저지선이 무너진 거다, 이런
이런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 제목에도 야, 이 4천억 달러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뭐 그런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외환 당국이 쓸 수 있는 그 외화 자금은 한 몇백억 달러 여기에 이제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개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근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그 여러 부처,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충분히 이게 조율이 잘 안 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마침 이건 기사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요. 금통위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금통위원께서 그 외환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이게 산발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금통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충분히 외환당국 또는 금융당국이 충분히 이런 조치들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금융하고 국내금융 이 정책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 재정경제원 거기에 국내금융, 국제금융이 한데 이렇게 합쳐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됐죠. 금융위가 국내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가 국제금융 정책을 담당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뭐 큰 문제는 없다가 이렇게 환율이라든가 외화 금융시장이 상당히 이제 핫 이슈가 될 때 이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혹시 이제 방해가 되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TF 우리나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ETF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환 노출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이것이 만약에 꺾이게 되고 올해 윅비 지수 편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해외 주식 ETF 환 노출형으로 했다가 이거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의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해지형을 권고를 한다든지라는 것을 별로 들어보질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국제금융하고 국내금융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저희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협력 체계가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해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국내 금융 시장, 국내 주식 시장이라든가 사이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이 투자를 다변화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 분산 투자를 위해서 해외 투자는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자국 금융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국 편향은 어디나 이제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해외 투자를 늘려왔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국 편향이 높습니다. 이 자국 편의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수들을 보면 다른 나라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 자국 편향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내 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 노후 자금이고 노후 자금을 최대한 안전하고 좀 더 수익성 높게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해외 투자를 늘리더라도 환 해지를 해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자산의 투자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 해지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환해지 정책을 보면 2007년에 이 도입을 했다가 해지 비율을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주식하고 대체투자 최소 해지 비율이 0%고 해외 채권에 대해서도 최소 해지 비율이 0%고 그래서 지금 전략적 환해지가 10%까지 전술적 환해지 일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4, 5% 정도 환해지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이 연기금의 이 환해지와 관련해서 이 재무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환해지를 별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왜냐하면 연기금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데 장기간 사고 팔면서 환율이 높을 때도 있고 환율이 낮을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환해지하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이 과거 연구들은 자산 규모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 환해지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 생애 주기가 있는 좀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해서 이게 한 2055년, 60년 요 무렵에 3,600조를 넘어서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이제 생애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생애 주기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런 생애 주기를 보일 때는 환해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늘어날 때 해외 투자를 계속 늘리게 되면서 해외 자산을 계속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환율을 계속 올리면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그걸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규모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비해서 이 외환시장의 규모하고 따졌을 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자산을 많이 사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환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팔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고 팔 때는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면서 이제 파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그대로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고 국민연금에 적합한 환해지 정책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해지를 만약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선물환, 옵션, 스왑, 한국은행하고 하기도 하고요. 차입, 외화채권 발행 등인데 이것들을 이제 받아줄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의 규모를 보면 외화채권 발행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화채권 발행에서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외화채권 금리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왜 외화채권 쓸데없이 발행해서 이렇게 금리를 지급하느냐? 근데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를 지급을 하지만 그 대신에 외화채권 발행에 따라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원화 자금을 국내에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해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 금리 차이 정도가 환해지 비용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해지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게 되는데 긴 시야에서 보면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긴 시야로 보면 이 해지 비용이 과연 그렇게 클 것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점점 더 비싼 가격으로 사고 점점 더 싼 가격에 매각하는 이제 그런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환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인데요. 이게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이렇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가 환율이 오르는 것이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 국민연금이
환율 오르는 것을 오히려 뭐 부추긴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일부 오해도 있고 일부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국민연금의 이제 보상 체계였는데요. 목표 성과급, 조직 성과급, 장기 성과급 이 세 가지였는데 이거를 그 2024년 12월에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대의 성과만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상대 성과하고 절대 성과로. 상대 성과에서 상대라는 것은 벤치마크 대비 한다는 거고요. 절대 성과는 벤치마크 없이 절대 수익률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일단은 70%나 되고 뭐 이거를 받아서 이제 장기 장기 성과급, 뭐 조직 성과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대 성과는 벤치마크 대비한 건데 벤치마크에도 그 환율 효과가 들어가고 실제 운용하는데도 환율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서는 사실 환율 상승이나 환율 하락에 따른 그 효과가 다 상쇄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절대 성과는 이건 절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상대 성과 평가의 경우 그 벤치마크하고 양쪽 모두 원화 수익률이니까 이게 상쇄가 되는데 절대 성과 평가는 이 이건 환율 상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데요. 환율 상승에 따른 성과 보상 증대 효과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절대 성과 평가를 매년 하지 않고 이거를 이 5년간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성과 보상 증대 효과도 이렇게 완화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게 그 장기 재직 성과급 말고 장기 성과급 여기에도 이제 이 절대 성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의 성과 평가에 그 환율 효과가 반영이 돼서 인센티브를 만드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뭐 권영호 팀장께서도 그 금리 역전이 이제 그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이거는 권영호 팀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테이블인데 오히려 권 팀장님이 좀 더 최근 데이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역전기 중에서 원화가 오히려 절상된 적도 있다. 근데 그 절상된 때 가만히 보시면 2007년 9월입니다. 그 끝날 때가. 이때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딱 터지고 한국이 아직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상당히 아웃라이어 비슷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금리가 역전되면 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는 거 이거는 뭐 거의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뭐 실제로도 거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 요 슬라이드보다 요 다음 슬라이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슬라이드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역대 최장기간 그 유지가 되고 있죠. 금리차 역전이 최장기간 역전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환율도 지속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께서 작년 11월 22일 날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정책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에 따라 결정한다.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뭐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정부에서도 막 뭐라고 했습니다. 막 뭐라고 하고, 요게 이제 11월 12일이죠.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되면서 2026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보면,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파란색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 그대로입니다. 근데 향후 기준금리는 2026년 중에 기준금리는 이러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 여기 강조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한국은행에서 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인하를 할지 말지 또는 인하를 언제 할지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게 저는 기준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더니 막 문제가 돼서 정치권과 정부와 막 문제가 돼서 그 인상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한국은행의 전략적인 모호성이 사라지게 된 것 같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모호성이 없다라고 한국은행 쪽에서 많이 비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했지 않은 그 포뮬러가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 시장에서 그거 다 미리 예측해서 다 공격 들어온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놓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재께서. 근데 한국은행의 전략적 모호성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를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종의 커먼 난리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저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라고 개인들이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 그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커먼 난리지가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 그러니까 통화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인지 부동산 문제 때문인지 뭐 무슨 문제 때문인지 그 금리를 못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또 다시 다 알고 있고 얼마 전 언론들이 왜 금통위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서베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했었는데 2026년 중에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딱 한 명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저가 이제 인상할지도 모른다라고 썼고 모든 사람이 인상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상황이면 이게 쉽지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여지를 남겨두는. 제가 뭐 당장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